자, 우리 지난주에 그 무엇이냐, 지질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땅 속에서 튀기 없다는. 아니 그거 말고 오, 첫 수업 들어왔어? 아, 한동안 쉬었어? 괜찮은데. 자, 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 그 8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무엇이냐, 저기 뭐였었지? 지질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었죠. 그래서 습곡, 단층, 부정합, 전리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기는 것이다,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거기 지금 8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퇴적암 지형이라고 해서 몇 군데 지역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인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 뭐 전북부 안의 채석강이라든지 아니면 동명리 해안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수월봉, 그 다음에 충북 단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일대 전체가 다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뭐 강원도 영월이라든지 충북 단양, 충북 제천 이런 데가 다 석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고수동굴 같은 석회 동굴이 있더라라고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그냥 뭐 관광지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이런 지층이라든지 구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라서 일반 관광객들이 이런 짱돌을 잘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면 되면 우리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단 말이지. 갑자기 생각나네. 숙제가 있었었지. 숙제가 많이 없었고 꼴랑 8문제였었단 말이지. 맞아.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자, 괜찮아. 똑바로 얘기해. 아, 이거 영상 남으면 안 되는데. 자, 숙제 안 하신 분 왜 안 하셨어? 왜 안 하셨을까? 아,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자, 우선 뭐 여학생 괜찮아요. 네. 자, 손 뻗쩍. 자, 이렇게 손 뻗쩍. 자, 내리시고, 넌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자, 우선은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요. 숙제 왜 안 하셨어? 까먹었구나. 그러면 너는요? 아, 까먹었구나. 그때는 있는지 몰랐다, 까먹었다 같은 말이구나. 아, 몇 달 동안 동영상 촬영을 안 했었는데 하필 오늘 동영상 촬영이 하필 오늘 숙제를 안 오셨는데, 우리 이따가 잠깐 이거 꼭 끊고 가자, 알았지? 자, 우선 88페이지, 89 뭐 거기 나와 있는 그 8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막 어려웠던 문제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 8개 중에서 몇 번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지금 어느 지역의 지층에 단면 같은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보통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순서를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거라고 가정한다 치면 A, 그 다음에 B가 관입을 했는데 B가 지금 머리가 잘라 나갔죠. C 때문에. 그러면 B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 C가 지금 약간 사선 모양으로 쌓여 있는 것인데 D하고 D, E, F 뭐 쭉 얘는 평행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로 지층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얘 다음에 얘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E, F, G 이렇게 아마 쌓여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런 것이 있다 했을 때 부정합을 이렇게 짝 찍은 것은, 자, 난정합은 화성암하고 퇴적암 사이에서 또는 변성암하고 퇴적암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게 난정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화성암은 딱 하나밖에 없죠. B. 그러면 B하고 그 위에 있는 퇴적암 C, 요 두 개가 난정합이더라라는 얘기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사부정합은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밑에가 약간 사선 모양의 층리가 되어야 되고 위쪽이 평행하게 나오는 층리 관계일 때, 그때가 경사부정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C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위로 D가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침리 방향이 얘는 사선이고 얘는 평행이죠. 그러면 여기가 경사부정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행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의 침리 방향이 평행한 것을 평행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그림에서는 E와 F 사이가 평행부정합이 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머리 터지기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거니까 자 넘어가서 어디냐면 92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지읒시대의 환경,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지층의 선후관계를 따지는 상대 연령이 먼저 나옵니다. 자, 지층의 선후관계를 따지는 방법 중에 먼저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 역사를 줄여서 지사라고 하는데 그 지사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층이나 암석이나 화석이나 이런 것들의 진짜 나이는 모르지만 적어도 얘가 만들어진 그 순서만큼은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상대 연령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순서를 알 수 있는 것을 상대 연령이라게 되면 이거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절대 연령.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실제 나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그게 절대 연령.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하고 얘하고 지금 둘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누가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럼 당연히 나겠지. 왜? 보이는 게 늙어 보이지. 아니 약간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근데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증을 갖고 비교를 해보는 거, 실제 나이를 알아보는 거, 그게 절대 연령.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상대 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상대 연령과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지사연구 5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의 제목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제목만큼은.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원소가 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기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 나이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나 우리가 다 볼 거니까 우선 이렇게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상대 연령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 연령을 알아낼 수 있는 5가지 원리가 있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퇴적면 수평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을 쓰든 상관은 없어요. 퇴적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보통 바닷물 속에서 얘가 쌓이게 되는데 바닷물 표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게 되면 바닷물 속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형태. 퇴적면이라게 되면 요 층리면을 말하고 있는데 층리면. 옆에서 봤을 때 나오는 이 줄무늬는 층리. 이렇게 평면을 보게 되면 층리면. 그래서 층리면은 당시 해수면과 나란하게 쌓이더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모양이 아니면 얘가 쌓이는 과정에서 어떤 모양이 잡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얘가 변형이 됐거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 뭐냐면 지층 누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누중이란 말은 누적이 돼서 무거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층은 차곡차곡 이게 쌓이기 때문에 점점 무거워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냐면 밑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쌓인 거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지층이 되고 있는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 최근에 쌓인 지층이다. 이렇게 시간을 알 수 있는 이 형태를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조건이 있어야겠죠. 지층이 뒤집어지는 경우를 역전이라고 하는데 역전되지 않았다면 이라고 봐야 됩니다. 역전되지 않았다면. 지층이 뒤집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습곡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층이 휘어지다가 딱 접혀서 이렇게 누워버리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만 아니면 밑에 있는 것이 오래된 것이다. 세 번째,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라는 요 말보다는 어떤 거를 받으시면 되는 거냐면 진화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화. 그러니까 동물군 천위의 법칙 사라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자, 뭐 했는데? 뭐가 날아다녀? 저기 뭐 이런 등에 붙었어? 걸레? 뭔데? 모르겠어. 아 참 지나도 다채롭다 진짜. 아이씨. 그 앉아봐. 앉아봐. 아. 학생 앉아. 네, 괜찮아. 흥분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네. 동영상 중에 진짜 이거. 네, 너한테 날려버려. 괜찮아. 뭐 사람 해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동물관. 이거 들어 이씨 들어주세요. 자, 동물관 천일 법칙이야. 진화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요 지침 누중의 원리가 기본 조건이 됩니다. 기본 조건. 그래서 밑에 나오는 화석하고 위에 나오는 화석의 진화 형태가 다르더라라는 얘기인데 밑에 나오는 화석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하등한 생물의 화석이 나오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더 진화가 많이 된 고등 생물의 화석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침 누중의 법칙이 기본 조건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올수록 더 고등 생물이 나오더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식물로 쳐도 밑에선 양지식물이고 위로 올라올수록 속지식물, 꽃을 피울 수 있는 속지식물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뭐예요? 이거 물고기가 사람이잖아요. 사족 보행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따가 9시 넘으면 바깥에 보일 수 있어. 바깥에서. 이따 9시 넘으면. 약간 미친 사람들 있죠, 저거. 자, 우선은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부정합의 법칙이라고 또 있습니다.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은 우리가 지난주에 썼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쌓여 있다라고 치게 되면 밑에와 위에 시간차가 크게 벌어지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 앞에 걸 빨리 본 겁니다. 관입의 법칙. 자, 관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이렇게 쭉 지층을 뚫고 들어오는 과정을 관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관입에 대한 것을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출에 대한 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분출과 관입. 자, 무슨 얘기냐면 관입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마그마가 이게 이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지표로 나오지 않은 상태. 지표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지하로 들어오는 이 상태를 관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분출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표가 있는데 마그마나 용암이 이렇게 뚫고 아예 지표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표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 지표로 흘러나왔으면 그것을 분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관입과 분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관입을 했는가 분출했는가 이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실하게 관입과 분출의 그림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관입인지 분출인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을 겁니다. 자, 우선 관입과 분출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첫 번째 변성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변성 범위. 여기서 이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 어떤 이유를 받아서 성질이 바뀌면 변성함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변성함을 만드는 과정을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그마나 용암처럼 뜨거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열에 의해서 변성된 것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에 의한 변성.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지층에 얘가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게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돼야죠. 이 부분이 이렇게
얘와 같은 경우는 뚫고 들어가서 덮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통로와 덮었기 때문에 그 밑에 여기가 변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화성암이 요거잖아요. 화성암. 이 화성암 주변 전체가 변성되어 있으면 관입된 것이고 화성암의 밑에 부분만 변성되어 있으면 얘는 분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가 변성됐는가를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는 거냐면 포회감을 봅니다. 포회감. 이 포회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포회, 작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작은 것들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가 뚫고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있던 지층을 얘가 뚫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마그마가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되게 심한 압력을 가하면서 이 주변 암석을 깨면서 얘가 관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요 원래 있던 여기 있는 이 암편이 부서져 가지고 마그마에 퐁당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암 안에 이런 식으로 생뚱맞게 무슨 짱돌이 박힌 상태로 같이 굳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잡혀있는 이 암석을 포회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이 암석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파편으로 잡혀서 이렇게 굳어진 경우 이것을 포회감. 얘가 용암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멘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짱돌이 그 멘틀이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돼서 분출할 때까지 녹질 않아가지고 지표까지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멘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들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회감. 그래서 포회감을 갖고 있는 게 나중에 형성된 겁니다. 포회감을 갖고 있는 짱돌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서를 알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포회감을 갖고 있는 게 나중에 형성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를 확인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볼 것은 뭐냐면 먼저 요거에 대한 걸 잠깐 볼 겁니다. 요거. 두 가지를 다 볼 건데 우선 첫 번째 변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겁니다. 자 우선은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한다. 성질이 변할 수 있는 작용을 변성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름이에요. 이거는 접촉 변성작용이냐 아니면 광역 변성작용이냐 이렇게 우선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자, 접촉 변성작용은 말 그대로 뭔가 접촉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변성작용. 용암이라든지 마그마라든지 그런 뜨거운 애들과 접촉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변성작용입니다. 열변성작용. 열변성작용. 광역변성작용의 이 광역이란 말은 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지역.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변성작용은 마그마나 용암이 아니라 판과 판이 이렇게 빵 하고 충돌했었을 때 그 중간에 찡겨있는 애들 판이 서로 충돌했었을 때 그 중간 찡겨있는 애들이 아주 높은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압력변성작용이라고 말하게 돼요. 이것이. 그래서 열변성작용이냐 압력변성작용이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얘네들을. 그러면 열변성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암석이 싹 다 녹았다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암석의 일부만 녹았다 굳어지는 겁니다. 일부만 녹았다 굳어지게 되면 그 암석을 구성하고 있었던 광물 입자가 원래 암석에 있었던 광물 입자보다 더 커져버려요. 뭔 말이냐면 어떤 암석을 봤는데 암석 내 입자가 이만했대요. 이만했는데 이 주변이 한 번 녹았다 다시 굳어집니다. 그러면 녹았다 굳어질 때는 얘가 서로 엉켜붙는데 그때 녹지 않은 요걸 기준해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입자가 이만큼 커져요. 얘도 커져요. 얘도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있었던 광물 입자보다 더 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립질 화작용이라고도 말합니다. 열변성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조립질 화작용을 하지만 결정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결정화 작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열변성을 받으면 입자 크기가 더 커지더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름은 까먹어도 되고 그냥 입자 크기가 더 커지더라 이렇게.
광역 변성장인 것 같은 경우에는 얘가 눌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암석 안에 이런 광물들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이것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압력을 받았대요. 그러면 암석이 이렇게 납작해질 것이고 그러면 중간중간 있었던 이런 것들은 쫙쫙쫙 이게 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 줄무늬 이런 줄무늬를 염리라고 말합니다. 염리.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열변성이 되면 입자크게 커지는 조립줄화 작용이 되는 것이고 광역변성과 같은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줄무늬 염리가 나타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성을 받았는가를 보면 그 입자의 크기가 변화된 것인지 아니 입자가 눌려서 줄무늬가 생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나온 김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쉐일인데 쉐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쉐일만큼은 요거 진짜 더럽게 중요해요 이거요. 자, 쉐일과 같은 경우 이것이 열변성을 받잖아요. 열변성. 그러면 진흙으로 되어 있던 쉐일이 열변성을 받으면 쉐일은 그 진흙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작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번 녹았다 굳어지게 되면 입자크게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암석이 뭐냐면 혼펠스라고 하는 요 암석이 나와요. 혼펠스. 이름 자체가 좀 되게 특이하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요 단어가 나오죠. 안 나와? 네, 진짜? 네. 아니야, 니네가 공부를 덜 한 거야. 생각보다 되게 무식하구나 니네. 자, 혼펠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1학년 1등만 말씀하시는 거 1학년 때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오나? 안 나와요. 내가 어디서 봤지? 중등에 이 단어 나온 걸 봤는데 안 나와요. 중등 정지라도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중등 경실이 그래. 근데 어디서 내가 봤는데 중등 어디서 진짜로 나왔는데 보셨나봐요.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아무튼 그래서 홈패스라는 요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쉐일이 압력 변성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압력을 받으면서 여러 개의 함성이 막 나옵니다. 변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전파남, 슬레이트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천매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편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편마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혼성암. 이렇게 나옵니다. 오, 이걸 다 알아야 되나요? 만약에 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쉐일 다음에 전파암, 그 다음에 편암, 편마암까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쉐일 다음에 편암, 편마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많아요. 그러면 집어쳐. 요거까지는 그 두 개는 알고 써야겠죠. 이 5개 중에 설마 2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이렇게 쉐일과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는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석회암 있죠. 석회암과 같은 경우에는 열변성을 받았을 경우 얘네들이 대리암이라고 하는 요 암석이 나옵니다. 비싼 짱돌이죠. 그나마 짱돌 중에서. 그래서 얘하고는 같은 성분이에요. 석회암, 대리암, 조직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지 성분은 똑같습니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암, 얘도 열변성을 받게 된다고 하면 대리암이란다. 규암이 나오죠. 이렇게. 우선 퇴적암 3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쉐일과 석회암과 사암 요 3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3가지 정도는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성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러면 얘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획암. 자, 포획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잡혀있는 암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획암과 같은 경우에 여기는 얘를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포획암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통 얘가 여기서 떨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던 암석의 파편이죠. 그래서 그것을 원암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암석. 원래 암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 원래 암석이 마그마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암석의 겉껍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돼버립니다. 여기가 다 열변성의 흔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가 마그마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포획암이 저렇게 이중구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산암 안에 잡혀있는 경우. 자, 그럼 포획암 이게 다냐? 이게 아니라 아까도 했지만 포획암을 갖고 있는 게 나중에 형성된 겁니다. 포획암을 갖고 있는 게 나중에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그림을. 뭐냐면 진짜 보드막 진짜 돌아가면서 한다. 뭐 하는 짓이야. 자, 요거 그나마 나왔다. 자, 어떤 지역의 단면을 봤습니다. 어느 지역의 단면을 봤어요. 여기 있는 것이 화강암이래요. 얘는 여기가 화강암이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사암이래요. 여기가 사암입니다. 근데 포획암이 있는 걸 봤더니 얘는 화강암의 암석이 사암 안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색깔 맞추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암의 덩어리가 화강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사암이고 검은색이 화강암이에요. 자, 그러면 언뜻 봤었을 때 비슷한 그림처럼 보이는데 생성되는 과정이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포획암을 갖고 있는 게 나중에 형성된 거예요. 포획암을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서는 포획암이 사암틀이 있으니까 얘가 나중에 형성된 것이죠. 화강암이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이고 사암이 두 번째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포획암을 화강암에 갖고 있기 때문에 사암이 먼저 만들어지고 화강암이 나중에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냐면 먼저 얘를 잠깐 보세요. 밑에 거부터. 사암의 포획암이 화강암에 박혀 있대요.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화성암이죠.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암이 있던 지층을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암의 일부가 마그마에 빠져가지고 화강을 만들 때 같이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겨요. 이 모양이 여기에서 대략 지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사암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층이었대요. 그러면 마그마가 여기서 쑥 들어가, 이렇게 마그마가. 그래서 사암의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잘라서 본 그림이 요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사암층을 마그마가 들어가면서 사암 파편이 이 마그마에 빠져가지고 같이 굳어진 상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위에 거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면 사암이 이거 퇴적암이죠. 퇴적암입니다. 그러면 퇴적암이 나중에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예요.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지는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되면 계속 풍화 침식을 받아요. 그러면 깎였던 물질들이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곡차곡 퇴적물이 쌓여요. 이렇게. 이 바깥에 쌓이는 것이 만약에 모래인 사암이라고 친다고 하면 어느 날 깎였던 물질 중에 하나의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푹 처박혔답니다. 그래서 화강암 덩어리가 사암 안쪽에 이렇게 잡혀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모래가 쌓입니다.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화강암 덩어리가 사암 안에 이렇게 잡혀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자른 단면 그림이 요게 되는 겁니다. 나 지금 이거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 손가락 살짝 드시면 돼요. 여기서 우선 선후관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화강암 안에 있는 포획암이니까 얘가 먼저, 얘가 나중. 얘는 요게 먼저, 요게 나중.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인데
사암으로 되어 있던 어떤 지층을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게 되면 사암의 파편이 화강암 안에 잡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강암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암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화강암이 깎이는 과정에서 바깥쪽에 모래가 쌓이다가 화강암 바위가 굴러서 푹 박혀가지고 화강암 덩어리가 모래 안쪽에 잡혀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암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화강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암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풍화층식으로 바위가 박혀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런 식의 포획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포획암은 미쳐버리겠네. 여기서 볼 수 있는 포획암은 유성매지? 유성무슨 말이지.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획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바깥쪽에 변성된 흔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마그마에 빠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포획을 보게 되면 그냥 신선한 암석이에요. 그냥. 변성된 흔적이 없습니다. 열을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 얘는 지금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저런 식의 이중구조의 모양이 될 것이고 얘는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얘기죠. 몇 시야? 지금 7시 5분 14분. 14초까지? 깐깐하신 분이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보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따 보고. 응? 몇 시에 끝나는 거죠? 몇 시에 끝나는 것은 8시에 끝나는데 내 마음대로 중간에 쉴 거야. 아, 그래서 시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어때요? 싫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 맘대로 줄 거예요. 얘기했잖아. 내 맘대로라고. 3시간부터 갑자기 지금 촬영 중입니다. 자, 오늘 촬영 중이야. 자, 입 다물어요. 네. 자, 우선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를 되게 빠르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뭐 기타 등등만 쭉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요거 하나하나가 문제 나오진 않아요.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저저번 주에 있었던 표적 구조, 지난주에 있었던 지질 구조,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상대 연령, 그 다음 이따 하게 될 절대 연령, 요걸 다 합쳐가지고 문제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그렇게 복잡해요, 이것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하나의 일부를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92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4페이지에 있는 절대 연령 측정, 연대 측정 중에서 상대 연령은 방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밑에 나와 있는 가로 2번에 94페이지 밑에 가로 2번에 지층의 대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다음 주는 칠판이 바뀌죠. 다음 주는 칠판 바뀌